143번에 세균과 진핵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시코돈과 염기쌍을 이루는 안티코돈은 CAU이다. mRNA는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것이다.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때 3개의 뉴클레오티드가 하나의 단위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코돈이라 합니다. tRNA는 mRNA와 아미노산을 연결해 주는 것이 tRNA입니다. 따라서 연결해 주려니까 mRNA가 tRNA와 결합해야 되고 tRNA는 mRNA와도 결합을 하고 아미노산과도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때 tRNA가 mRNA에 결합할 때는 mRNA에 코돈과 결합을 합니다. 이 코돈과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해서 엔티코돈이라 합니다. 이 엔티코돈을 역코돈이라 합니다. 이들 간의 결합은 상보적인 수소 결합입니다. tRNA와 아미노산에 대한 결합은 에스테르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입니다. 이 에스테르 결합을 촉매하는 효소를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라 합니다. 여기에 게시코돈인 A, U, G가 있으면 항상 염기서열은 Y'에서 3' 방향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염기가 되고 얘가 두 번째 염기가 되고 얘가 세 번째 염기가 됩니다. 염기쌍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핵산 가닥은 서로 역평행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mRNA이면 tRNA는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쪽이 3', 이쪽이 5'.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G와 결합하는 것은 C, U와 결합하는 것은 A, A와 결합하는 것은 U이되 얘를 UAC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염기서열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CAU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게시코돈 AUG와 결합하는 것은 엔티코돈이 CAU이다. 참이다. 세균에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활성,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활성을 펩티딜기 전달 효소라 합니다. 전달 효소라 해도 되고 전이 효소라 해도 됩니다. 이 효소에 대한 활성은 리보솜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보솜의 RNA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RNA가 23S rRNA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3S rRNA라고 하는 RNA가 효소에 대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RNA와 엔자임의 합성어인 리보자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 엔자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RNA 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23에서 rRNA가 가지고 있다. 대신 진핵생물은 모르겠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3번에 세균에서 단백질 합성의 개시 반응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포르밀화되어 있는 포르밀 메티오닌이다. 진핵생물과 고세균은 메티오닌입니다. 세균이든 진핵세포든 모두 리보솜은 mRNA에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5번에 세균과 진핵세포 모두 하나의 mRNA에 리보솜은 동시에 여러 개가 결합된 상태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폴리솜, 폴리리보솜이라 합니다. 폴리솜은 진핵이든 세균이든 전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이다. 그래서 세균의 경우에 세균은 전사와 번역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5', 3', 3', 5'. 물론 DNA의 일부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RNA 중합 요소가 결합을 해서 RNA 중합 요소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RNA 중합 요소가 이렇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RNA의 길이는 길어지게 됩니다. 항상 5'을 3'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쪽이 5' 쪽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 아, 얘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머리카락이 뒤로 날려야 되는데 왜 앞으로 날리냐고. 이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방향이라 하면 안 됩니다. 길이가 길어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5'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RNA가 이쪽이 5', 이쪽이 3'이니까 얘가 센스 가닥입니다. 얘가 엔티센스 가닥입니다. 센스 가닥이 비주형이고 엔티센스가 주형 가닥입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RNA 중합 요소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신장을 시키면 동시에 이제 리보솜이 가서 결합을 하되 리보솜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얘가 이 위치에 도달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리보솜이 결합을 합니다. 얘가 이 위치에 도달되게 되면 얘는 이 위치에 갈 것이고 또 여기에 리보솜이 또 결합을 합니다. 얘가 이 위치에 도달되게 되면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테론 영역에 여러 개의 리보솜이 결합이 된 상태를 폴리리보솜이라 합니다. 얘는 짧은 단백질, 더 신장이 된 것, 더 길게 신장이 된 것, 더 길게 신장이 된 것. 이때 이쪽이 N 말단 쪽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 자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사와 번역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균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실제는 tRNA가 이 분자의 구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tRNA와 결합을 할 때 이쪽이 3' 쪽이고 이쪽이 5' 쪽이면 3' 쪽에 CCA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여기 A에 리보즈의 3번 탄소의 OH가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OH는 H와 함께 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O가 C에 결합을 합니다. 얘를 에스테르 결합이라 합니다. 카르복실기가 산이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되면 이것을 아실이라 합니다. 얘는 아미노산이 아실화되었다 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아미노아실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tRNA는 아미노아실기를 가지고 있는 tRNA라 해서 이름을 아미노아실 tRNA라 합니다. 이때 ATP가 들어와서 얘는 ADP가 아니라 AMP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얘를 합성하는 효소라 해서 이름을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라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이제 이 구조 기억할 수 있겠지. 여기에 엔티코돈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 아미노산이 tRNA에 결합이 되어 있다. 이때 아미노산과 tRNA 간의 결합은 에스테르 결합이다. tRNA에 엔티코돈이 존재한다. 이 엔티코돈이 mRNA의 코돈에 가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번역이 될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도 아미노아실 tRNA이고 얘도 아미노아실 tRNA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최초의 반응은 아미노아실 tRNA가 최초의 아미노아실 tRNA는 P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A 자리에 위치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미노산이 여기엔 이 아미노산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이 반응을 펩티딜기 전이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사용되는 효소를 펩티딜기 전달 효소라 합니다. 이 펩티딜기 전달 효소가
세균에서는 23에서 rRNA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에스테르의 C가 옆에 있는 아미노아실 tRNA의 아미노기의 N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세포화할 때 단백질의 구조에서 배웠던 펩티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P 자리에 존재하는 tRNA는 아미노산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게 되고 A 자리에 존재하는 tRNA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이 된 물질과 tRNA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티드 결합이 됩니다. 얘는 아미노산이 제거되었다 해서 이 tRNA를 탈아실화된 tRNA라 하고, 이제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이 되게 되면 이 물질을 디펩티드라 하는 것이지, 디펩티드가 아실화되었다 해서 디펩티딜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tRNA는 이제 디펩티딜 tRNA가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미노아실 tRNA는 탈아실 tRNA로 바뀔 때 동시에 아미노아실 tRNA가 디펩티딜 tRNA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얘가 한 칸씩 그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면 P 자리 옆에 이 자리가 있지, 얘가 이 자리로 옮겨지고 얘가 P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P는 펩티딜 tRNA가 결합하는 자리라 해서 P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 자리가 있고 여기에 P 자리가 있고 여기에 A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 탈아실화된 tRNA가 들어가게 되고 글자 수가 많으니까 아미노 애시드 AA라고 표기하자. 여기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이 된 tRNA가 여기 P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A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기에 다시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옵니다. 탈아실화된 tRNA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자리라 해서 여기를 이 자리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얘를 여기로 전이시킵니다.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펩티드기 전달 효소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이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이 자리, 여기가 P 자리, 여기가 A 자리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기가 방출되게 되고 여기에 P 자리에 있는 놈이 탈아실화된 tRNA가 되고 여기에 있는 아미노아실 tRNA가 아미노산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아미노산 3개를 가지고 있는 t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노란색의 디펩티딜 tRNA였지. 여기에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왔습니다. 펩티딜기 전달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디펩티딜 tRNA는 탈아실 tRNA로 바뀌게 되고
아미노아실 tRNA는 트리펩티딜 tRNA로 바뀌게 됩니다. 더 안 그려봐도 되겠지.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아미노아실 tRNA가 트리펩티딜 tRNA가 되면 디펩티딜, 트리펩티딜, 테트라펩티딜, 펜타펩티딜 전부를 다 함께 일컬어서 펩티딜 tRNA. 다시 또 얘는 펩티딜 tRNA니까 또 P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옵니다. 이제 아미노아실 tRNA가 뭔지, 펩티딜 tRNA가 뭔지는 정리가 되겠죠.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도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ADP 대신에 AMP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4번 문제에서 유전 정보가 mRNA에서 단백질로 이어지는 과정을 번역이라 한다. 번역 과정에 사용되는 R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역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까 정리했지 mRNA, rRNA, tRNA. 1번에 mRNA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에 대한 암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코돈이라 한다. tRNA는 아미노산을 mRNA로 전달하는 전달 RNA이다. 아미노산 운반 기능을 가지고 있다. mRNA와 rRNA는 단일 가닥 RNA이지만 tRNA는 이중 가닥 RNA이다. tRNA도 단일 가닥 RNA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4번에 진핵세포에서 tRNA는 핵에서 합성된 후 세포질로 이동하여 번역에 사용된다. 그것이 참이다. 5번에 tRNA는 mRNA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엔티코돈과 3' 말단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 있는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참이다. 이때 3' 말단의 염기 서열이 5'에서 3' 방향으로 CCA이다. 이 A의 3' OH에 아미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한다. 다음 생물체의 RNA 종류 중 그 양이 특정 단백질의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mRNA는 단백질의 생성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RNA나 tRNA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이크로 RNA는 뭐냐 그러면 마이크로 RNA나 또 하나가 소형 간섭 RNA라 해서 소형 스몰 간섭 I siRNA라 합니다. 이들은 리스크라고 하는 단백질 복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mRNA가 리스크와 결합하거나 siRNA가 리스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큰 복합체가 표적 mRNA에 결합을 해서 siRNA는 mRNA를 분해시킵니다. miRNA는 번역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iRNA나 siRNA가 번역을 억제하거나
mRNA를 분해해서 번역되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들은 특정 단백질의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RNA와 마이크로 RNA가 참이 되게 됩니다. 둘 다가 참인 것이 4번이다. 참고로 이렇게 siRNA가 리스크와 결합을 해서 표적 RNA 결합을 해서 표적 mRNA를 분해하는 것을 흔히 RNA 간섭이라 합니다. 다음 문제. 여기는 타이틀을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 했는데 유전자 발현이 전사와 번역이니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말은 1차적인 것은 단백질의 양입니다. 단백질의 양이나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을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 합니다. 세균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젖당오페론이 있습니다. 146번에 대장균의 젖당오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장균을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하면 락 억제 인자는 젖당오페론의 작동자에 결합하지 못한다. 먼저 이제 이 지문들을 해석을 하려면 개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전사 개시에 대한 조절입니다. 전사 개시에 대한 조절은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조절 단백질과 리프레스라고 하는 조절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액티베이트는 전사 개시를 촉진시키는 DNA 결합 단백질을 액티베이트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리프레스 억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전사 개시를 억제하는 DNA 결합 단백질을 리프레스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합하는 조절 단백질들이 결합하는 DNA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DNA 영역에 대해서 세균은 DNA 영역을 액티베이트 바인딩 사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액티베이트 결합 자리라 해도 되고 결합 부위라 해도 되고 물론 진핵세포도 이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트 바인딩 사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액티베이트 바인딩 사이트를 진핵의 경우에는 인핸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리프레스가 결합하는 자리를 리프레스 바인딩 사이트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쓸 때 RBS라 하기도 합니다.
세균은 이 리프레스 바인딩 사이트를 오퍼레이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동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액도와 마찬가지 리프레스 바인딩 사이트라 할 수 있는데, 진액의 리프레스 바인딩 사이트는 사일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일런스를 침묵자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나? 그러면 작동자란 단어, 리프레스란 단어에 대한 것은 이제 무엇인지는 알겠지. 세균의 대장균의 젖당오표로는 두 선으로 긋기가 불편하니까 이중가닥 DNA를 한 선으로 그었습니다.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으면 이 프로모터를 락오페론의 프로모터라 해서는 락P라 합니다. 여기에 리프레스가 결합하는 자리를 오퍼레이트라 해서 락O라고 합니다. 세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전사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전사체 mRNA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RNA 중화효소가 결합을 해서 전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하나의 mRNA에, 얘가 하나의 mRNA, 이쪽이 5', 이쪽이 3', mRNA. 이 mRNA에 3개의 시스토론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을 얘를 락G라 하고, 얘를 락Y라 하고, 얘를 락A라 합니다. 이 mRNA가 번역이 되게 되면 3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락G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젖당 가수분해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락Y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젖당 운반체가 만들어집니다. 락A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듣고 그냥 흘려들으면 됩니다. TO, 갈락토시드, 아세틸기, 전달 요소가 만들어지되, 얘는 구체적으로 젖당의 대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젖당 운반체는 기능이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로서 젖당의 흡수에 관여합니다. 젖당의 유입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 젖당 운반체이고, 젖당 가수분해 효소는 3가지의 대사를 촉매합니다. 젖당을 이성질체인 알로젖당으로 바꾸거나, 젖당을 분해해서 갈락토즈와 포도당으로 분해하거나, 알로젖당을 갈락토즈와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젖당 오페론은 젖당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들을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당 오페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전자 발현은 포도당이 없고 저당이 있을 때만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전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포도당이 있거나 AND의 반대는 OR가 되지 저당이 없을 때 이는 세 가지 경우지 포도당이 있고 없고 세 가지 경우 이때는 전사 개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락P 앞에 저당 오페론에 작용하는 액티베이터의 구체적인 이름이 얘는 대사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이라 해서 이름을 카타볼라이트 액티베이트 프로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얘를 캡이라 합니다. 캡이 결합하는 자리라 해서 캡 결합 자리라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락I라 합니다. 락I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는 오퍼레이트에 결합하는 리프레스라 해서 락 억제인자, 락 리프레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CAMP라고 하는 물질이 농도가 증가가 됩니다. CAMP가 결합을 해야지만 캡이라고 하는 액티베이터가 활성화됩니다. 액티베이터가 활성화된다. 양이 많다. 액티베이터가 활성화되면 전사가 개시가 되는 거지. 전사 개시가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없으면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CAMP의 농도가 낮아서 CAMP 캡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전사가 개시되는 것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저당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가지느냐면 저당이 존재하면 저당이 저당 운반체를 통해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저당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저당이 알로저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당이 존재하면 알로저당이 존재합니다. 알로저당의 세포 내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알로저당이 락 리프레스에 결합을 해서 락 리프레스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얘는 불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액티베이터는 활성화되고 리프레스는 불활성화되면 전사가 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당이 없으면 알로저당이 없으니까 락 리프레스가 활성 상태가 되면 전사 개시가 억제가 되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전사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없고 저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락 억제 인자는 저당 오페론의 작동자에 결합하지 못한다. 알로저당 때문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이 없고 저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을 했었을 때 CAMP가 캡에 결합을 해서 캡이 활성화되게 되면 캡이 RNA 중합요소에 결합을 해서 RNA 중합요소가 프로모트에 결합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오페론의 발현이 촉진되게 됩니다. 3번의 대장균이 저당을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을 암호하는 저당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락I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락 A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저당 대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4번에 억제인자가 결합하지 못하는 작동자. 여기에 억제인자가 먼저 결합을 하니까 프로모터와 오퍼레이터가 서로 중첩되어 있으니까 리프레스도 이 자리에 결합을 하고 RNA 중화효소도 이 자리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스가 먼저 결합을 해버리니까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는 것이 막혀가지고 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오퍼레이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항상 이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항상 RNA 중화효소는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대장균 돌연변이체는 포도당 배지와 젖당 배지 모두에서 젖당 오페론이 발현된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 원 문제를 그대로 지금 옮겨왔는데 뭔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포도당 배지는 포도당이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포도당이 존재하는 조건이 되게 되면 얘는 포도당이 있으면 캡이 불활성 상태가 되니까 전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답이 하나가 아니고 답이 여러 개네. 포도당 배지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젖당 배지에서 발현되게 됩니다. 즉 젖당은 있더라도 여기 젖당이 있으면 락 리프레스가 불활성 상태인데 얘가 여기에 결합하지 못하니까 젖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에 결합하지 못하니까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포도당 배지에서 젖당 오페론이 발현된다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제인자가 작동자에 단단히 결합한 채로 떨어지지 않는 대장균 돌연변이체. 그 말은 억제인자가 항상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포도당 배지와 젖당 배지 모두에서 젖당 오페론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렇지? 이것은 참이 되겠지.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인데 내가 옮기는 과정에서 두 문제를 합치다가 뭔가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과 4번이 모두 답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연습을 하면 억제인자가 결합하지 못하는 작동자가 있으면 보통은 억제인자가 결합하지 못하는 작동자의 경우에는 포도당은 없고가 전제가 되고 얘는 젖당이 있을 때, 젖당이 없을 때 이때 젖당이 있을 때도 발현되고 젖당이 없을 때도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의 정상의 억제인자를 가지게 되면, 정상의 작동자를 가지게 되면 얘는 젖당이 있을 때는 알로젖당이 억제인자를 억제하니까 발현되지 않고 잘못했다. 리프레스가 불활성화되니까 발현되고 젖당이 없을 때는 알로젖당이 없으니까 억제인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먼저 결합해 버리니까 전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둘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도당 배지와 젖당 배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젖당이 있는 것과 젖당이 없는 것을 비교를 하고 기본적으로 포도당은 없다를 줘야 됩니다. 포도당이 없어야지만 캡이 활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둘 다가 잘못된 것이다. 다음. (147번에) 진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염색체 구조와 화학적 변형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 진핵 세포의 경우에 염색질의 구조에 대한 것이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염색질 상태가 풀어져 있는 것을 탈응축, 반대가 응축, 그래서 탈응축된 상태는 발현이 촉진되게 되고 응축이 된 상태는 발현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히스톤은 리신 자리를 말합니다. 히스톤이 아세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촉진되게 되고 탈아세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히스톤이 메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억제가 되게 되고 탈메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촉진되게 됩니다. 염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염기가 일반적인 것은 탈메틸화되면 발현이 촉진되게 되고 메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자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처럼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준다, 참이다. 진핵 생물의 전사는 복잡한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조절된다. 이게 진핵과 세균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세균은 RNA 중합 요소만 DNA 결합을 하면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핵 세포는 RNA 중합 요소가 프로모트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DNA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사 인자가 필요합니다. 큰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사 인자들이 영향을 줍니다. 3번에 진핵 생물의 mRNA가 완전히 가공되어 세포질로 이동된 후에는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기회가 없다. 이 내용은 좀 너무 구체적인 주변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이 핵 내에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에서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현이 조절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뭐를 떠올리면 되느냐 하면 번역 과정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고 번역을 억제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조절 기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유전자 발현 조절은 핵 내에서도 일어나고 세포질에서도 일어납니다. 4번에 대체 RNA 스플라이싱은 얼터니티브지. 얘는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요즘은 보통 표기합니다.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은 1차 RNA 전사체로부터 요즘은 프리-mRNA를 합니다. 1차 RNA 전사체로부터 서로 다른 mRNA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했던 문제지. 5번에 하나의 유전자는, 인핸서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네. 인핸서. 하나의 유전자는 다수의 인핸서를 지니고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인핸서는 다수 유전자의 전사 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핵 생물에서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핵 생물은 이중가닥 DNA를 이렇게 한 선으로 그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전자 X가 있으면 이 유전자에 대한 조절 부위인 인핸서가
여러 개가 이 하나의 조절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여기에 관여하고 얘도 여기에, 얘도 여기에, 얘도 여기에, 얘도 여기에.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인핸서가 이 유전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진 Y가 있으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에 여러 개의 인핸서가 작용할 수 있고 하나의 인핸서가 여러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핵생물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148번)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히스톤 아세틸화와 DNA 메틸화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히스톤이 아세틸화되는 것은 발현을 촉진시키게 되고 DNA가 메틸화되게 되면 발현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번에 유전자 발현의 조절 요소는 유전자의 인트론 내에 존재할 수 있다니까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트론 내에 조절 부위가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3번에 소형 간섭 RNA, siRNA는 상보적인 서열을 지닌 유전자에 이게 이제 표적 mRNA입니다. 표적 mRNA에 결합을 해서 mRNA를 분해시켜 버리니까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참이다. 4번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높은 빈도로 특정 유전자가 전사되려면 조절 요소와 특수 전사 인자가 필요하다. 많은 전사 인자들이 관여하더라. 참이다. 5번에 인핸서는 프로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활성 인자가 결합하면 전사 개시를 촉진시킨다. 활성 인자가 결합하는 지역 이름을 인핸서라 하고 활성 인자가 인핸서에 결합하면 전사 개시가 촉진된다. 참이다. 여기에서는 1번에 뒤에 있는 문장은 참인데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149번 성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생물은 염색체 수에 의해 성이 결정이 된다. 포유류의 경우에 사람은 XY이면 일반적인 것은 남성입니다. 얘는 전쟁의 신의 창과 방패입니다.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의 여신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의미합니다. X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터너 증후군은 여성입니다. XXY인 클라인펠트는 남성이 되게 됩니다. 초파리의 경우에는 XY이면 수컷이 되고 XX이면 암컷이 돼 X를 하나를 가지면 수컷이고 XXY가 되면 암컷이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는 Y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암컷, 수컷을 결정한다라면 초파리는 X 염색체 개수가 결정합니다. Y 염색체는 성결정에 초파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X가 하나이면 수컷이고 두 개이면 암컷이 됩니다. 닭과 같은 조류는 XY이면 암컷이 되고 XX이면 수컷이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는 Y가 수컷을 결정하게 되면 닭은 Y가 암컷을 결정하게 됩니다. X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수컷이 되게 되고
xxy가 되게 되면 암컷이 됩니다. 납이나 나방의 경우에는 xy이면 암컷이고 xx이면 수컷이고 x이면 암컷이고 xxy이면 수컷이 됩니다. 그래서 납이나 나방 또한 마찬가지 X염색체 개수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체제는 이 체제와는 정확히 반대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류나 나비의 경우에 Y를 W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X는 G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XY라고 표기해도 되고 GW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얘는 GG 타입이고 얘는 G가 되게 되고 얘는 GGW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 해결되겠지. 2번에 포유류에서 불활성화되는 X염색체는 조밀한 구조로 응축된다. 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전자의 발현량은 생명현상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가 멘델의 법칙에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거나 하나가 더 적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수정 자체가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염색체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서 X염색체의 수가 다른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X염색체 수는 다른데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X연관 유전자라 합니다. 이 X연관 유전자의 발현량은 동일합니다. 수가 다른데 발현량이 같은 것은 발현량에 대해서 양적으로 보정한다 해서 이것을 양적 보정기작이라 합니다. 발현량에 대한 양적 보정기작이라 하거나 양적 보상기작이라 합니다. 이게 포유류에서는 XX를 가지고 있는 암컷에서 하나의 X염색체가 불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불활성화되고 하나만 활성화되니까 남자와 발현되는 양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불활성화되는 이 X염색체가 응축이 되게 되고 염기는 광범위한 메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응축된 상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소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초파리의 경우에는 XY나 X를 가지고 있는 수컷에서 하나의 X가 유전자가 2배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경우에는
이것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만 발현되고 하나는 응축이 되어서 바소체가 되는데, 초파리의 경우에는 얘는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얘가 2배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2개, 이 2개 같은 양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조밀한 구조로 응축된다. 이 좀 별로 조잡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응축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3번에 성염색체에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지? X염색체, Y염색체에는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사람의 경우에는 Y염색체에 존재하는 SRY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이외에 다른 유전자들도 존재하고, 특히 X염색체는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4번에 포유류 암컷의 2개의 X염색체 중 모개에서 유래된 X염색체가 항상 불활성화된다. X염색체가 불활성화될 때 얘는 무작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X염색체가 불활성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개의 것이 불활성화될 수도 있고 부개에서 유래된 것이 불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모개의 것만 항상 불활성화된다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5번에 초파리는 수컷의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암컷의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보다 2배로 발현되게 된다. 이것이 초파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초파리는 2배로 발현되고 포유류는 암컷에서 둘 중에서 하나만 사용한다. 다음 유전체 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네틱스, 유전학이라 합니다. 게놈, 유전체, 게놈을 중심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지노믹스라 합니다. 유전체 학이라 합니다. 단백질, 특히 효소를 중심으로, 단백질을 중심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생화학이라 합니다. 프로테옴, 단백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단백체학이라 합니다. 프로테오믹스라 합니다. 효모는 염기서열이 완전히 결정된 최초의 진핵생물이다. 그래서 진핵생물에서 가장 먼저 염기서열이 분석이 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 진핵생물이 효모입니다. 염기서열이 완전히 결정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시엘레강스라고 하는 회충과 같은 족속입니다.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예쁜 꼬마선충으로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시엘레강스라 합니다. 3번에 유전체의 크기는 생물체의 크기, 복잡성, 외형 등과 연관성이 크다 해서 복잡성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되나 생물체의 개체의 크기나 외형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잡성이 크면 그만큼 많은 단백질들이 필요하고 많은 단백질들이 필요하면 많은 유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핵생물의 경우에 형태적인 생리적인 체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유전자의 수가 증가가 되게 되고 복잡성이 커지게 되면 생명현상의 주체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의 양이 많아야 되고 단백질의 양이 많다는 것은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유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 게놈의 크기, 이때 게놈은 DNA를 말합니다. 전체 DNA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게놈의 크기에 대한 전체 유전자의 수에 대한 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체 DNA에서 실제 기능성 유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비유전자 지역인 반복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짜 유전자를 위유전자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의 거의 대부분이 비유전자 지역의 반복 서열과 고도 반복 서열입니다. 가짜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적기 때문에 전체 게놈의 크기에 대한 유전자 수에 대한 비는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복잡성이 매우 큰 사람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4번에 사람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4번에 인간 유전체 사업에 의해 인간 유전체의 대부분이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이 되게 됩니다. 유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유전자가 아닌 영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된 것이 고도 반복 서열과 가짜 유전자 지역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 생물학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자 생물학에 남아있는 영역이 돌연변이와 관련되는 것과 생물에 사용되는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유전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